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만 3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대신 친정엄마와 같이 사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다행인 건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경제적인 자유를 우선시하는 데 뜻을 두고 자발적으로 딩크를 선택했었어요. 결혼 전부터 합의한 사항이었고, 물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아이를 갖는 것도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만 서로 가진 게 없이 시작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거였죠.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흔히 아이는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없어서 남편이 딴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못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오늘 저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구독자분들이 여러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이혼을 선택한 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제 전 남편의 행동을 용서하고 살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할 때야 서로 좋지 않은 부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부부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과정 동안 서로 사랑한 건 분명합니다. 살면서 변했다는 게 문제겠죠. 결혼할 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결혼을 서둘러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뚱이라 부모님, 특히 아빠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루빨리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는 저를 시집 보내시면서 유독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은주야, 나는 네 아빠만 아니면 이렇게 결혼 서두르는 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 네가 좋다고 하냐 어쩔 수 없다만 그 집 엄마랑 신우짜리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 왜 마음이 편치 않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위를 좋아하시는구먼. 그리고 시어머니나 신우는 내가 하기 나름이니까 걱정 마요. 내가 잘 처신할 테니까. 결혼하면 남자는 자기 마누라가 최고라잖아. 김서방도 그럴 테니 마음 내려놔. 엄마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우리 시댁 식구들이 평범치 않은 사람들인 걸 느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남편과 연애를 오래 하기도 했고 서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큰 잡음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시댁과는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길들이려고 하시는지 은근히 괴롭히셨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말들로 시작했습니다. 가령 어머니는 제가 시집 왔을 때 저에게 다짐을 받아 놓겠다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결혼 전에는 어찌 자랐는지 모르겠다만 이제는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거다. 솔직히 말해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속이 상했었어. 우리 아들 정도면 솔직히 너보다 좋은 며느리 자리 줄 선다는 건 너도 잘 알 거야. 다 포기하고 아들이 좋다는 거 하나 보고 결혼시킨 거니까 너도 내 기대 저버리지 말고 알아서 잘하리라 믿는다.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 시누이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한술 더 뜨더군요. 맞아요, 새언니. 우리 오빠 학벌이 직업이면 더 좋은 여자 만날 기회도 많았는데 우리 오빠가 은근히 순정파인 줄은 몰랐네요. 암튼 언니, 우리 집에서는 어느 정도 오빠에 비해 모자란 듯한 며느리가 들어와야 더 잘할 거라는 기대로 언니 받아들인 거니까 앞으로 잘해주세요. 참 건방진 시누이였죠. 솔직히 지금 같으면 당장 너나 잘하라고 하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때 뭘 잘 몰라 어떨결에 내내거리고 대답만 했더랬죠.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은 은연중에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친정이 시댁에 비해 아주 기우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퇴직하신 공직자셨고 집안에 큰 빚도 없었어요. 다만 큰 재산도 없었고 저는 제 결혼 자금을 거의 저 혼자 준비해서 시집 갔습니다. 부모님이 연금 생활자지만 저 때문에 노후 자금에서 목돈을 쓰시게 할 생각은 없었거니와 저도 큰 돈은 벌지 못해도 든든한 직장이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남편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시댁은 은근히 가진 거 없는 친정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웃긴 건 시어머니나 신우는 남편 앞에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저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남편에게 시어머니나 시누이 때문에 서운한 점을 얘기하면 남편은 늘 중립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상 제 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은 매번 나한테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 서운하다는 말만 하더라. 내가 당신 편만 들어줄 순 없잖아.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엄마나 내 동생이 뭐 당신한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 다 우리 식구 잘 지내보자고 하는 거지. 당신이 좀 맞춰주려고 해보면 잘 풀려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저에게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남편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싶진 않아서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그럴수록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점점 더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퇴짜를 놓거나 잔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트집을 잡기 위해 우기신 적도 많아요. 툭하면 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집안에 장가들었으면 처가덕을 봤을 텐데 안타깝다는 소리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결혼 후 시댁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자식된 입장에서 결혼했으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 힘든 소리를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늘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은 반면 우리 친정아빠는 사위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처음 남편을 소개했을 때부터 우리 은주는 복이 많아서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위를 만났구나라며 무척 흐뭇해하셨죠. 그 모습에 제가 속으로는 더 미안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 친정에 자주 가지는 못했는데 모처럼 친정에 가면 아빠는 저보다 사위에게 얼마나 공치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김서방, 우리 운주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데리고 사는 거 힘들지?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한테는 꼼꼼하고 야무진 은주가 딱 맞아요. 제가 모자란 부분도 많이 챙겨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그래? 그리 말해주니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만. 우리 은주가 쉽지 않은 성격이긴 해도 아마 그만큼 여러모로 세심한 편이니 자네한테 도움은 될 거야. 아무튼 둘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 알겠지? 우리가 부모로서 금전적인 도움은 많이 못 줘 미안하다만 둘이 열심히 벌면 나중에 필시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저축하고 재미나게 살아. 엄마는 아빠가 사위 칭찬을 하면 미소를 지으면서도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당신도 참. 그건 둘이 어련히 알아서 할 일이죠. 우리가 딸 잘 키운 덕도 있고 사위도 이렇게 듬직하니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아빠. 저희 부부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김서방도 저한테 잘해주니까 마음 놓으시고요. 아빠는 건강만 신경 쓰세요. 우리 부모님은 어쨌든 남편을 정말 끔찍이 생각하셨어요. 아빠는 제 앞에서도 늘 사위를 더 축혀 세우신 건 물론 남편을 볼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워하셨죠. 우리 사위가 든든해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 우리 딸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줘. 네, 장인어른. 제가 처가에서는 아들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제 앞에서 의외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친정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긴 장인어른은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할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가? 우리 아빠가 왜 고마워하셔야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게 진짜 속내였던 거겠죠. 내 입으로 말 안 해도 당신은 이미 알 텐데? 솔직히 나 한참 잘 나갈 때 주변에서 소개팅이니 선인이 엄청 들어왔었거든? 근데 조건이나 처가 덕볼 생각 안 하고 당신이랑 의리로 결혼한 거잖아.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남자 없다. 알지? 남자는 5년이 아니라 10년을 사귀어도 남자는 조건 좋고 인물 좋은 여자 나타나면 바로 차버리고 가버리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당신도 언제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야? 아니 우리 아빠가 그게 무서워서 당신한테 고마워한다는 뜻이냐고. 기가 막혔던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머쓱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내가 속물 같은 남자들처럼 행동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당신은 외동인데 장인 장모가 물려줄 재산이 변변치 않으니 나 볼 때마다 저렇게 고마워하시고 쩔쩔매시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보다 아깝다고 생각하시니 그런 거지 뭐. 하, 어이없다.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잘해주는 건 다 나한테 잘하라는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데 당신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구나. 참나. 당신이 그런 생각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네. 똑같아. 저는 남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나오니 남편은 농담이었다며 가볍게 넘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찝찝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와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면서 남편의 말과 행동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작은 의구심이 우리 부부 사이에 큰 문제로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동의 누뚱이라 부모님은 늘 제 걱정이셨을 겁니다. 친정에 가면 제 표정이 어두운지 먼저 살피셨으니까요. 이런 친정부모님 앞에서 제가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갈등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할 수밖에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부모님은 늘 걱정이셨습니다. 아빠는 특히나 손주를 기다리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부부의 영역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대놓고 아이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저에게 자리 잡으면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물론 기분 좋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혀를 끌끌 차시며 친정에서 뒷받침해 줬으면 둘이 애 갖는 것도 미룰 일이 있겠냐며 꼭 기분 나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상의 끝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아이를 갖자고 한 겁니다. 아무튼 결혼 초반부터 이래저래 시댁과의 일로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마음을 누르고 살아가던 중 친정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예요. 원래 퇴직 후 대장암 수술을 하셨고 몸이 점차 안 좋아지긴 했지만 저 결혼할 때보다 몸이 좋아져서 괜찮으시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엄마는 물론 저도 몹시 당황했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셨음에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병이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아빠의 건강회복을 우선순위로 두고 병원을 오가며 아빠를 간호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 남편은 처음에 2번 병문안을 오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에 얼굴을 비추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서운할 겨를도 없었어요. 오히려 집안일에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당신 오늘 병원 다녀왔지? 장인어른은 좀 괜찮아지셨어? 오늘은 좀 괜찮으신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더 쓸력도 없고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네. 그래? 저런. 나도 이번 주말에는 시간 내서 병원에 들를게. 요즘 회사가 하필 제일 바쁠 때라 시간 내기가 힘드네. 당신한테 미안하다. 아니야, 여보. 바쁜데 어쩔 수 없지. 나야 뭐 아빠 보러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 여보. 나 신경 쓰지 말고 당분간은 장인어른 신경 써. 집안일 못한다고 내가 뭐라 할 사람 아니잖아. 걱정하지 말고. 남편의 이런 말에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아빠의 상황에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 말대로 회사에서 일이 많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이 평소에도 회사에 헌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출장이다 야근이다 하며 항상 일이 우선인 사람이라 병문안조차 오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올 시간조차 내지 못하는 게 정말 회사 때문인가 싶기도 했고 혹시 나와 우리 아빠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독 회사 일로 가족 문제까지 뒷전으로 미룬다는 게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어요. 아빠가 병원에 계신 동안 남편의 무심한 태도가 계속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빠가 사위는 바쁘냐고 물으실 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참다 저는 결국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여보, 도대체 우리 아빠에겐 왜 이렇게 무심해? 아빠가 얼마나 위중하셨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신경 안 쓸 수 있어? 진짜 당신한테 우리 아빠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아빠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면서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안중에 없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바빠서 병문안을 자주 못 갔다고 그러는 거야? 나도 내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인 거 몰라? 그래, 당신 회사 일로 바쁜 건 알겠어. 근데 병원에 잠깐 와서 아빠가 괜찮으시냐고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을 정도니?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당신 태도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한숨까지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장인어른 아프시다고 매일 네 친정집에 매여 있어야 하는 거야? 당신도 우리 집에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 내가 당신 몫까지 우리 집에 하느라고 힘든 줄은 모르지? 내가 당신 집에 신경을 안 쓴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신! 내 동생 결혼 앞두고 있는 거 알기나 해?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예비 매제 인사하러 왔을 때 당신 오지도 않았잖아. 나는 지금 회사 일도 많고 우리 집 일도 신경 써야 하고 바빠 죽겠는데 당신은 내 상황은 전혀 고려 안 하잖아. 당신 부담 안 주려고 애쓰는 나한테 투정 부리지 마. 남편이 오히려 저를 탓하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제게 느끼는 불만이 이 정도로 쌓여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탓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 동생 결혼하는 걸 알기는 하냐고 했지만 시누이 결혼 앞두고 있는 건 당연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병간호하면서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려고 나름 목돈까지 준비해 놓고 있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선물로 줄 예정이었어요. 시누이가 얄미운 짓을 많이 했어도 시집가면 자기도 며느리가 되니 나와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너그럽게 마음을 먹고 준비한 건데 남편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아빠가 병원 생활을 하신 지 거의 3개월이 넘어갈 무렵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거의 일주일간 엄마와 저는 아빠 곁을 지켰음에도 남편은 병원에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위독하시던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빠가 너무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셔. 아빠가 당신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은 같이 병원에 와서 아빠 병상 지키면 안 될까?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여보, 내가 말했잖아. 나 어제부터 지방 출장 중이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때려 죽여도 오늘은 절대 못 올라가. 내일까지는 괜찮으시겠지? 오늘은 말고 내일 첫 차 타고 갈 테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설마 하루 만에 무슨 일 나겠어?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 중이니까 일단 끊자. 나중에 얘기해. 때려 죽여도 못 온다는 말에 더는 설득할 힘도 없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너머에서는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도 잔뜩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회사 일정으로 못 온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더군요. 바쁘다는 남편의 말은 언제나 그럴싸했지만 결국 남편은 매번 중요한 순간에는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서운하다 못해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별일이야 있겠냐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의 임종 순간 병실 안에는 엄마와 저만 있었어요. 아빠는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며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다가 씁쓸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김서방은 그렇게나 일이 바쁘다니? 어찌 장인이 이렇게 위독한데 끝내 얼굴을 한번 안 비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다니? 응? 엄마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서운하구나. 이러다 네 아빠 사위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돌아가시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대신해 변명하는 것도 이제는 지치더라고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빠를 보내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보인 이 무심함이 단지 바쁨 때문만은 아니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빠 장례를 치러야 하니 그 후에 남편과의 문제는 정리하자 싶었습니다. 아빠 임종 소식을 전하니 남편도 아차 싶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부랴부랴 아빠 장례식장으로 와서 상조 노릇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병원에 얼굴 한번 안 비춘 사람이 그렇게나 장례식장에서는 슬픈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부의금도 얼마나 들어왔는지 계속 체크하더군요. 시가 식구들이 조문을 왔는데 아예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장례식장에 가는 법은 없다며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한 번 시댁에 정남이가 떨어졌죠. 그런데 부의금에만 관심을 보이던 남편이 태도가 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장례를 치르고 사후 정리를 하는데 엄마가 조용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주야, 실은 아빠가 나중에 너한테 꼭 남기고 싶다고 한 땅이 좀 있어. 엄마야, 아빠 돌아가셔도 유족 연금 일부 나오는 데다 엄마 혼자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잖니. 너 결혼할 때 아빠가 정리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혹시나 해서 나도 보자고 했거든. 근데 마침 그 땅에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 그건 네 몫으로 상속해 줄 거야. 저는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실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땅을 매각하면 꽤 쏠쏠한 금액이 될 거라는 소식에 저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이런저런 문제를 처리하며 남편도 우리 친정 사정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편 역시 아빠가 저에게 남긴 유산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친정에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 말이죠. 외동인데 물려받을 재산도 없으니 친정 식구들이 자기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인데 아빠 유산이 있다고 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와, 여보, 그 땅 매각하면 꽤나 큰 돈 되겠는데? 장인어른이 왜 말 안 해주고 계셨는지 알겠네. 마침 호재도 있으니까 상속 절차 끝나면 우리 그 땅 바로 파는 게 어때? 저는 남편이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얼굴에 잔뜩 웃음을 머금고서 말입니다. 글쎄, 그 땅을 당장 팔 생각은 없는데 엄마도 좀 더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고 아빠가 어렵게 남겨주신 건데 아무리 내가 상속받는다 해도 엄마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어. 그 땅 판 돈 내가 전부 차지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자세까지 고쳐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그 돈을 왜 남기셨는지 잘 생각해봐. 장모님께 줄 거였으면 진작에 주셨겠지. 당신도 알다시피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나한테 해준 거 없다고 얼마나 미안해 하셨냐? 그 땅도 당신한테 남기신 것도 다 그런 뜻이 있는 거야. 장인어른 뜻을 그렇게 몰라? 장인어른 살아계셨다면 아마 우리 가족 필요할 때 써야 잘 썼다 하실 게 분명해. 저는 남편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돈이 급한 일은 없잖아. 급하게 팔 생각 없어. 좀 더 고민해 볼 테니까 땅 문제는 더 이상 재촉하지 말아줘. 고민은 무슨... 그 땅 지금 내놓으면 당장 사겠다는 사람 줄 설 텐데 내 말대로 하라니까. 당신은 경제관념이 없어서 이런 건 내 말대로 해야 잘 풀려. 남편은 계속해서 그 돈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평소엔 처가재산이 없는 줄 알았으니 돈 문제에 대해 무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유독 적극적이더라고요. 하지만 들떠있는 남편과 달리 사실 저는 아빠 장례를 치르면서 앞으로 결혼할 생각에 대해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에만 관심을 보일 뿐 혼자 계신 우리 친정엄마 걱정이나 다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한 번 더 실망을 하게 되었고 처음 이혼이라는 걸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자기 장인이 임종하시는데도 바쁘다고 안 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 만약 제가 그랬다면 아마 남편 입에서는 대번에 저와 못 산다는 말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빠가 병원에 계실 때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하나도 안 쓴 사람이 자기 동생 결혼 앞둔 일에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시누이 결혼에 보태주려고 한 것도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음을 써줬다면 상황은 달랐겠지만요. 아빠 장례식에 결혼 앞두고 있으니 못 온다던 시누이가 저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언니, 나 장례식장은 못 가는 거 알죠? 에이 참, 왜 내 결혼식 앞두고 하필 언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대요? 타이밍도 참 못 맞추시네. 엄마가 대신 간다니까 언니 이해해 주세요. 장례 잘 치르시고요. 저는 장례 잘 치르라는 말보다 아빠가 왜 하필 자기 결혼 앞두고 돌아가시냔 말에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시가 식구들 전부 저라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병원에 계신 동안에도 그리고 결국 우리 곁을 떠나신 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저를 점점 더 힘들게 했습니다. 무심한 모습, 무관심한 태도, 그러면서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나름 핑계를 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바쁘다며 시간을 내지 못했던 건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급히 남편 차를 써야 했던 날이었어요. 제 물건을 남편 차에 두고 내렸을 때
다시 남편 차로 가서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죠. 낯선 여자 소지품이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와 머리끈 같은 사소한 물건이었는데 그것들은 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회사 동료가 실수로 두고 간 거겠지 하고 애써 합리화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차 안에서 발견한 그 소지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 하필 여자 물건이 남편 차에 있을까 하고 불길한 기분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블랙박스 속에서 남편은 낯선 여자와 차 안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는 내내 제 손은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남편의 행동이 납득이 갔습니다. 남편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럴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배우자 외도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니 바로 따져 묻지 말고 무조건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증거 수집을 해야 이혼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혀 모를 거라 생각하는지 참 허술하게 행동하고 증거도 많이 남겨놓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한 집에서 얼굴을 맞대는 일이 지옥 같았지만 2~5달 동안 이혼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애썼습니다. 한 번은 은근슬쩍 남편에게 떠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 차에 이런 게 있던데. 여자 머리끈 말이야? 내 것이 아니던데 혹시 차에 여자 태웠어?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거 그냥 카풀하던 여직원 거야. 지난달에 회사에서 같이 출퇴근해주고 있었거든. 당신 이상한 생각하지 마.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여직원을 카풀까지 해주고 당신 너무 자상한데? 나한테도 좀 자상해보지 그래? 제가 비꼬듯 말하자 남편은 눈치를 슬그머니 보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나를 그렇게 모르냐고.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같은 팀 어린 여직원이라 내가 신경 좀 써준 것뿐이야. 하지만 남편의 변명은 너무 뻔하고 어설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동료일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과민 반응한다고 몰아붙이더군요.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는 우리 가족에게 관심도 애정도 없다는 걸, 그리고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상간녀 정체도 참 자기 스스로 밝혀주니 고맙더라고요. 누군지 알아보는 거야 며칠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니 쉽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함께 일한다던 여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고 잘도 남겨뒀더군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남편이 출장 간 날도 출장이 아니라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위독하셨을 그때도요. 여직원과의 관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불륜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남편을 한 방 먹이고 이혼할 준비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언제 던지느냐 하는 타이밍이 문제였죠. 그런데 참 고맙게도 남편 놈이 스스로 그 타이밍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지옥 같은 마음도 이혼을 결심하며 얼추 정리되고 있던 즈음에 남편이 저에게 엉뚱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보, 참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내 동생 결혼 말이야.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하잖아. 저는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 동생이잖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런데 남편이 해맑게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그래서 말이야. 내가 내 동생 신혼집을 계약해줬어. 이 정도는 해줘야 오빠지. 안 그래? 아, 그래? 당신 나 모르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가 봐? 동생 결혼하는데 집도 해주고 말이야. 제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 남편의 대답이 참 기가 찼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돈이 어딨냐? 당신 장인어른한테 받은 땅. 당신 앞으로 등기 다 끝났잖아. 그 땅 판 돈으로 잔금 치를 거야. 물론 명의는 내 앞으로 해놓을 거고. 그럼 당신도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사놓은 집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고 내 재산은 곧 당신 재산이나 다름없잖아. 와, 아무튼 장인어른도 대단하시지. 돌아가시는 것도 타이밍이 예술이야. 덕분에 내 동생 신혼집 마련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게 됐으니 말이지. 어때 내 생각이? 당신도 찬성이지? 이게 무슨 개수작인가 싶었습니다. 네 명이 땅 판 돈으로 자기 동생 집을 사주고 명의는 본인으로 하겠다니요. 나중에 제가 그 인간에게 이혼당하면 그야말로 저는 개털 신세일 텐데 말이죠. 우리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타이밍 운운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라?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재산이야. 근데 왜 당신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야? 집은 왜 마음대로 계약한 건데? 에이, 당신 나 몰라? 절대 당신한테 좋으면 좋았지 손해될 일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우리 가족이잖아. 동생이 결혼하는데 집 하나 마련해 주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럼 난 예정대로 잔금 치를 테니까 당신 땅부터 부동산에 내놓자. 아마 한 달 안에 수십 명 줄 설 거다. 저는 치솟는 분노를 겨우 참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겠다고 한 것도 모자라 돌아가시는 것도 타이밍이 예술이라며 함부로 말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치밀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잔금 치르는 날 식구들 다 같이 보자. 가족끼리 중요한 일은 함께 논의하는 게 좋잖아. 남편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마 제가 유산을 정리해 신우이 신혼집 잔금을 치르는 걸 도와주려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남편은 신이 나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은주가 땅 판 돈으로 잔금 치러준대. 내가 말했잖아. 나만 믿으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구나 싶더군요. 드디어 잔금을 치르는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둔 서류를 싸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모였죠. 남편은 밝은 얼굴로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말했어요.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당신이 똑부러지게 처리해주니까 이런 일도 쉽게 끝나는 거지. 은주야, 고마워.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시댁 식구들 앞에 내던지듯 서류를 펼쳐 보였죠.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도 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서류는 이혼 소장과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 모두 담겨있는 서류였습니다.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어머니와 시누이가 서류를 뺏어들더군요. 그리고는 곧 다들 할 말을 잃은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니? 이혼? 소송은 또 뭐고?
대체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걸겠다는 거야? 엄마, 보면 몰라? 이거 지금 오빠한테 세연이가 소송한다는 거잖아. 오빠, 뭐야? 설마 오빠 바람 피운 거야? 상간이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한다는 서류잖아. 엄마, 오빠 미쳤나 봐.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라는 듯 신호위를 툭 하고 치더라고요. 그걸 보니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요.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는 남자랑 제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죠. 게다가 제가 아빠한테 물려받을 재산을 왜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동생 집을 사주겠다는 건가요? 다들 꿈 깨시라고 오늘 보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그동안 내 눈 속이느라 참 애썼어. 사람이 치밀하지 못하게 왜 그리 빨리 들키고 그래? 솔직히 나도 당신이 우리 가족 대하는 거 보고 실망해서 살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잘 됐다 싶지 뭐야? 미안하지만 집에서 짐 싸서 나가줘야겠어. 아, 맞다. 그리고 당신 상간이한테 전해줄래? 나 위자료 합의 볼 생각 없으니까 전액 내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잘 대응해보라고 말이야. 여보, 잠깐 내 말 좀 다시 들어봐. 왜 도라니? 진짜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내가 전부 털어놓을 테니까 듣고 판단해줘. 어?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제 이혼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랑 거기 서류에 있는 증거가 전부 내 오해인지 당신이 증명해봐.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걱정 말라고 했던 말도 참 재밌더라. 하지만 이제 걱정할 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일걸? 저질러 놓은 거 어디 한번 잘 처리해 보시지. 계약금 날리면 배 좀 아프겠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얘,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소송이니 뭐니 얘기하는 거니? 부부 사이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남자는 한 번쯤 여자한테 눈 돌아갈 수 있다. 그래도 다 초강지처한테 돌아오는 법이야. 내가 이번 일은 저놈 알아듣게 잘 타이를 테니까 마음 풀어.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나가는 일이요? 어머니? 아가씨가 저 같은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 살면서 저도 이 사람한테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죠? 어머니랑 아가씨도 저한테 아무 할 말 없으실 텐데요. 저요, 이제는 돈 많아요. 굳이 남은 인생을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제 돈만 바라는 인간하고 살 이유 없죠? 제 말에 신우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당연히 어머니도 말문이 막히셨고요. 자기 딸이라면 남자는 한 번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겠죠.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과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은주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한 건 다 인정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고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한 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당신은 그걸 전부 내쳤지.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당신과 끝내야겠다는 결심뿐이야. 남편은 그제야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여보, 제발. 내가 실수했어. 장인어른 유산권도 그렇고 다 잘못한 거라 칠게. 굳이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렇게 끝내면 나도 돈 날리는 거고 당신도 손해야. 당신 이혼녀 딱지 달고 산다고 좋을 거 없잖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녀 딱지? 내 걱정 말고 당신 돈 날릴 걱정이나 하지 그래? 우리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땅은 이제분이 당신한테 벗어나서 내가 새 출발하는 기회지 뭐야? 그제야 남편은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 좀 설득 좀 해봐요. 내가 이혼하면 회사에도 소문나고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더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확고한 태도를 보고 그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걸 느끼셨겠죠. 결국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 팔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저는 남편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네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만큼 나도 이제 너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손 놔! 그날 남편과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미 소송 서류는 법원에 접수된 뒤였고 남편이 아무리 매달려도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물론 상간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회사 인사부서에 익명으로 보내버렸어요. 뒷일이야 뭐 뻔하죠. 두 사람은 잘리지는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고 흉한 소문 때문에 한동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거라 짐작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아빠가 떠나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배신과 시댁 문제까지 겹친 셈이니 매일매일이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 후 이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취미를 찾아보고 새 직장을 구해서 새로운 동료들과 지내고 오래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어떤 관계든 나를 아프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채워 넣으세요. 그게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거든요.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별것 없는 얘기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셨다면 감사드려요.